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예. 오늘은 예고한 대로 한국 시리즈 마지막 3부 지정학적인 위험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한국 경제에 대한 그 실상은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좀 안 좋은 얘기, 비관적인 얘기도 많고 한데 안 좋은 얘기 해봤자 뭐 앞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그런 얘기 해서 뭐하냐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 언론에서 호도되는 것과 다른 진짜 이 밑바닥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기 이제 자산이나 경제 쪽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과 또 이제 아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큰 흐름으로 어떻게 미리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금년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특히 한국 얘기는 이왕이면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사실 이제 제 얘기가 좀 듣기가 힘들죠. 뭐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워낙에 영상들이 보통 막 1시간은 그냥 훌쩍 넘기니까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서 그거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기도 너무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맞벌이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세 번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사과 말씀부터 제가 비관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다행히 저번 영상 보니까 다른 때보다 조금 조회수가 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도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비관적인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비관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라고 뭐 제 얘기대로 뭐 제 말대로 되겠습니까? 미래가? 예. 그건 아니고 이런 위험성도 있는데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이런 위험성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조금 더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이 영상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속세적인 현상들은 극과 극으로 이쪽 극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이제 거기에서 다시 반대쪽 극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반복해서 리듬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따지면 생물로 따지면 생로병사일 거고 유물론의 학자들이 뭐 주장하는 거라면 정반합의 원리겠죠.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보잖아요. 저 밑에 가라앉으면서 바닥 다지면 위로 쭉 뜨고 고점 치면은 쭉 또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인과 코사인 곡선처럼 세상일이 가잖아요. 결국 그 흐름은 가만히 보면 모든 속세적인 일들이 다 이 현상을 따르고 있고요. 그것은 다름 아닌 보다 나은 미래 다른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것이 사멸하거나 부서져야 하는 신구의 갈등과 대립이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뭐 프로이드와 융의 이론에서도 뭐 우리가 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뭐 엄마 아빠의 그 사랑과 보호 아래서 자라지만 어느 정도 자아가 갖춰지려고 하면은 뭡니까? 그 자기 이제 부모에 대해서 신화에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반드시 꺾고 없애고 자기가 새로운 세상으로 주인공이 돼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연의 섭리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이런 모든 이 세상사에서 자신을 믿는 낙관적인 믿음과 자세가 사실은 가장 필요한 기본 옵션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의 이 어둠을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것까지 모두 무시하고 무작정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세상은 잘 될 거야 하면서 그걸 다 무시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닐 겁니다. 예전에 이 영화 아시나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죠. 이게 지금 유대인이 세상을 굉장히 긍정적, 낙관적으로 보는 이 양반이 좋아하는 그 사랑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낳는데 갑자기 이제 나치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가두죠.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서. 거기서 굉장히 비참한 실상을 겪는데 그런 힘든 와중에서도 이 사람이 뭡니까?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점점 처음에는 같이 그 유럽에서 오랫동안 같이 이웃으로 살던 사람들이니까 설마 뭔 일 있겠어 했죠. 설마 뭔 일 있겠어 했는데 점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식당도 들어오지 마라, 슈퍼마켓도 들어오지 마라, 있는 재산 다 내놔라 하더니 이제는 점점 세상이 변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더니 싹 모아가지고 어디 수용소에 가두더니 거기서 이제 막 죽이죠. 그런 과정을 이 사람이 다 겪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은 또 부인도 있지만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이 세상을, 이 수용소에 갇혀서 이 세상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가 힘들겠어요. 충격받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금은 전쟁 놀이를 하는 거다. 서로가 이렇게 놀이를 어른들이 하고 있다. 게임같이. 그러면서 사실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하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거짓 정보지만 아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일부러 이렇게 밝은 면을 보여주고 그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면으로 지금 보죠. 이런 거는 참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 때 아유 우린 끝났어 이제 죽을 거야 하고 낙담하고만 있고 비관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지금 그 상황이 어차피 이 상황은 닥쳐왔는데 아무것도 개선되는 점이 없잖아요. 거기서도 희망을 보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 사람이 거기서 최고의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치죠.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영화가 상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영화 되게 많이 보셨고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자기한테 이런 유대인에 대해서 나치가 탄압하고 자기 가족이 이렇게 절단나는 상황을 이 사람이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봤다고 해서 이런 위험이 자기한테 안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차피 망가질 거야 하고 맨날 비관적으로만 생각해서 나치의 침략이 이루어지고 유대인 압박이 시작된 건가요? 핍박이?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나치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슬슬 압박이 가해질 때 이런 모든 국제정세의 흐름이나 세계의 큰 흐름을 정밀하게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서둘러 탈출합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버리면서까지 여기에서 서둘러 미국인을 이런 데로 빠져나갈 사람 먼저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상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런 흐름은 전혀 못 보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까지도 이 사람의 천성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사람이냐 그런 거에 따져서 어떤 보답을 주진 않습니다. 이 세상 섭리가 그러죠. 결국 당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제가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 망한다 아니면 오해들 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정권 꼬라지가 그냥 이 새끼는 지금 정권 꼬라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혹시 좌파인가?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 미국 빠돌인 거 아시죠? 미국 빠돌입니다. 저 그냥 미국 문화 빠돌이고요. 미국 형님 좋아하고요. 미국 갔다 오지도 않았으면서 툭하면 어디 가서 교포인 척 영어 쓰려고 하고요. 그건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친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다가오는 위험들은 당연히 나는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고 긍정적으로 하니까 상관없어 잊지 말고 확실하게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 알면은 큰 흐름을 알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맞닥뜨리게 될 최고의 어떤 고난 같은 것도 미리 조금 경감시키고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슬기로워지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나라 한번 망해봐라, 잘됐다, 막 그런 악에 바친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어디 뭐 외국에 이민 갈 수 있는 나이도 못 되고요. 뭐 그만한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나이 들어갖고 어디서 날 써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힘들어지게 되면 경제적으로 제 노후가 너무 걱정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그런 소시민 중에 한 명이라서 제발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예. 사실 그간에 있었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들의 역사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가까울 때는 뭐 리먼닷컴 사태부터 뭐 닷컴 버블 사태도 있었고요. 리먼 브라더스 있고요. 또 저 뒤에 전에도 에너지 파동 위기도 있었고, 우리나라 IMF 위기도 있었고, 대공황도 있었고, 70년대 여러 가지 있었죠. 가만히 보면 10년 단위로 한 번씩 계속 큰일이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 보면은 그 역사 역시도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없던 위기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이 영화의 내용처럼.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런 금융위기가 올 거다 예측했던 많은 사람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죠? 저 사람이 2008년 금융위기를 그때 아무도 안 들을 때 이런 거 조심하고 준비하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월가의 구루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위기를 그 당시 예측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그때 준비를 해서 그때의 위기를 비교적 큰 타격 없이 넘어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당시에도 이렇게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죄라면은 원래부터 선량하고 착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모두 다 평화롭게 다 같이 잘 됐으면 하는 아주 이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직 죄라면은 세상이 어떻게 진짜 돌아가는지 거기까지 판단할 들여다볼 어떤 여유는 없고 그런 공부는 좀 게을리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그런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만 앞날을 예상하면서 준비를 미처 못했던 사람들은 큰 역경을 그 당시에도 온몸으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IMF 때만 해도 얼마나 주변에서 아이고 저 새끼 꼴 보기 싫으니까 나보다 돈 많으니까 망해라, 그런 심정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다 좋은 사람이었고 선량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업하시고 다 괜찮은 분들인데, 이런 큰 흐름에서 미처 예상을 못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가족이 길바닥으로 나앉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 옆에서들 보셨죠? 저는 그걸 보고 자란 세대예요. 예. 제가 이제 얼핏 제 댓글을 좀 봤습니다. 이제 저를 비난하는 댓글에 대해서 제가 맞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분이 저희 비관론자가 잘된 역사가 없다 단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경제위기나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비관적으로 경제위기를 예측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 사람들이 잘 됐어요. 실제 그때는 비관론자가 잘된 역사가 없다는 얘기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편견이고 공허한 얘기입니다. 도덕교과서에나 나올 것 같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쁜 앞날을 얘기하면서 좀 암울한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일단 다 비관론자라고 보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그동안 좋은 일만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치나 종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살을 당해왔습니까? 지금 당장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시아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그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고 거기에서 걱정하는 그 나라에 우국지사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비관론자라고 봐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태도는 아까 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어떤 역경을 실제 마주쳤을 때 그 역경을 이제 헤쳐나가는데 이 사람의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더 빛을 발하는 거지, 마냥 이 사람처럼 긍정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닥쳐오게 될 자연스러운 순리,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다라면 그것 때문에 이리 가고 음과 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인 코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올 수밖에 없는 리듬이고 파동이죠. 그걸로 오는 위기는 절대 아무리 긍정적으로 산다고 해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위험성인데 이렇게 너처럼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동화돼 갖고 쏠림 현상이 생기면 인플레이션도 사람들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것 같아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게 되면서 경기가 더 침체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처럼 괜히 멀쩡할 저기 경제도 너 같은 애들이 떠드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 믿고 막 부안해동해서 더 안 좋아진다. 입을 닫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 걱정이 되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기보다는 사실은 이런 앞으로 닥칠 그런 실패와 아픔을 우리 모두가 분담해야 될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통감하면서 뭔가를 잘 해나가자,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지금 앞으로 닥칠 것도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그 탐욕에 한 발씩 발을 들여갖고 여러분도 조금 책임있고 저도 책임있고 모두가 지분이 있는 책임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서로가 내가 반대하는 세력 때문이야, 아니면은 지금은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저렇게 뭔 일 터진다고 얘기하는 저놈들 때문이야 하는 거는 인생과 세상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공동 책임이 아닌 남의 탓에서만 찾으려는 그런 합리화가 아니고 좀 그런 거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의 기후재앙, 전쟁 위기는요 절대 확인 안 되고 모두가 공멸할 때까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인류가 행동을 해왔고 그래서 해결 안 됐다는 게 지금까지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면 다이어트 노력은 자기가 살을 빼야겠다 이러다가는 심장에 무리가 와서 일찍 죽겠다 싶으면 자기가 다이어트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데 계속 먹는 게 너무 맛있고 운동하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해서 안 하는데 옆에서 너 그러다가 이제 살 못 빼면 성인병 걸려 죽어, 그런 얘기 하면은 안 해도 될 소리를 해가지고 괜히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고, 그때는 네 탓이야, 네가 그런 얘기해서 말이 씨가 된다고 하면서 살 빼라는 소리가 오히려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내가 우울해져서야 운동하려고 맘먹다가도 너 때문에 내가 오늘 화가 나서 피자 3판을 먹었다, 그리고 네 탓이다 하고 그 얘기랑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비가 지금 해마다 많이 오고 지금 보니까 저기 경사면 저기 지금 보강 안 해갖고 여기 산사태 날 것 같다, 날마다 산사태 나면 이 집 다 무너진다 하면서 맨날 경고하면은 죄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다 산사태 나면 네 탓이야 하고 아무 어떤 대비를 산사태에 대비해서 뭔가를 할 노력은 안 하면서 그런 걸 무시하는 행동, 그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한계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비난은 이해는 가지만 그런 건 이제 당장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만 다가오는 위험과 비극적인 결말의 방향을 그런다고 해서 그게 수정이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요. 지금 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절대 다가오는 세상의 큰 흐름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 이런 일은 안 터질 거야, 이런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마라, 괜히 낯지들 자극하지 마라. 그때 유태인들도 그랬겠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자 얘네들이, 그러면은 우리를 뭐 어떻게 더 이상 하진 않을 거야. 맨날 같이 얼굴 맞대고 살던 이웃인데 정권 바뀌었다고 그러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유태인들도 있을 것이고, 좀만 참어 그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흐름을 보면서 히틀러 정권의 그 이면을 낱낱이 아주 잘 파악하고 있던 사람은 앞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든 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필사의 탈출을 해가지고 외국으로, 독일의 영향권이 아닌 미국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야 되고, 열심히 미리 빠져나갔다는 사람도 있고요.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사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어느 양쪽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완벽하게 대등한 세상은요, 전혀 어떤 양측의 수압차나 전압차가 안 생기기 때문에 아무런 에너지의 변화나 이동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어떤 그 안정된 상태를 옛날 동양에서는 무국의 경지라고 했고, 서양 과학에서는 빅뱅 이전의 세계이고요.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영역이죠. 근데 하지만 힘의 불균형이 생겨야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에너지 차이가 생기고 파동하고 리듬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세상이 빅뱅이 일어나고 태어나고 변하고 발전하고, 그것이 이제 반드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서 극에서 극으로 움직이면서 정반합이 되는 그런 발전 과정을 따르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항상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선형으로 돌면서 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만에 하나 정말로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 앞으로 정말로 가까운 시기에 우리한테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고 할지라도요, 그 위기는 분명히 그 위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오게 될 우리나라 다음 세대한테 좀 더 발전되고 진보된 세상을 주기 위한 필수 과정일 거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이나 어떤 안 좋은 경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그랬나 반성하고 그 안에서 구조조정할 거 하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는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동란 이후에 그렇게 전 세계가 메가더 장군까지 이 나라는 절대 여기서 좋아질 일이 없다. 버려라. 포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바로 그런 긍정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죄송합니다. 어제까지 그 한국 시리즈 지금 1편하고 2편은 이제 1부하고 2부로 2편으로 길어가지고 1시간씩 나누면서 했는데, 사실 제가 그거는 이미 7월 초부터 준비했던 원고죠. 그거를 이제 계속 날마다 더 업데이트 하면서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고 내놓은 건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그 영상을 올리고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나온 뉴스들 중에서 똑같은 얘기가 공교롭게도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 손실이 많이 감소했고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닥 찍고 회복하는 국면이 나왔습니다. 이거 아주 좋죠? 예, 아주 좋은 겁니다. 또한 현대차 역시 2분기 영업 실적이 나왔는데 역대 최대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반기 계속하면 우리나라 수출의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계속 더 업황이 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도 하게 되고 아니면 더 이상 금리도 안 올리면서 연착륙이 되면서 우리도 숨통이 트이게 되니까 다시 경제도 살아나고 반등하고 덕분에 부동산 부채 폭탄도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면서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 회로를 정부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영상에서 했던 얘기, 그렇죠? 이거 보시면 영상이 너무 길어서 뭔 얘기하는가 듣기도 싫어. 이 새끼 목소리도 참 늙은이 탁 해갖고 말이야 사투리 쓰고. 그러신 분들은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면 그 밑에 설명란이 있어요. 더보기란.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몇 줄로 3줄 요약은 안 돼도 항상 써머리 해놓습니다. 그럼 이 자식은 이런 얘기 하는구나. 짧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보면은 그때도 한 얘기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데 오히려 상반기에 부동산 살리겠다고 부채를 더 늘려놨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보기에는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당장 반도체 이제 바닥 찍을 거고 반등할 거고, 자동차는 역대 최대로 지금 수출 호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중국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좋아질 거라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보고서에서 파악하기는 제가 예전부터 봤던 것처럼 한국은행도 똑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중국 수출 무역이 어쩔 수 없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경제 원인과 함께 최소 앞으로 2년 정도는 집값도 더 하락하고 경기도 우리나라 침체될 거라는 안 좋은 예측을 내놓았다는 게 저번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의 블로그나 영상을 통해서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1년 전부터 이런 얘기 했던 거 알고 계실 텐데,
항상 다른 쪽 얘기만 듣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전혀 다른 얘기, 그냥 그런 얘기만 먹고 살기 바빠서 잠깐씩 들었던 분들이 이제 들으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동시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어제 나온 겁니까? 오늘 나온 겁니까? 어제 나온 거네요. 뭡니까? IMF가 전 세계 경제가 생각만큼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났네. 상반기 우려했던 것만큼. 그래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목표치를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또 내렸습니다. 경제 성장이 잘 안 될 것 같다 하고. 근데 이것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5연속 내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 IMF가 우리나라를 보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 4월부터 부르고 했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IMF의 그 부총재인, 부수석인 고피나스 여사님을 제가 등장시켜서 이제 제 애청자분들은 그분이 많이 이제 친숙할 겁니다. 하도 여러 번 등장해서. 근데 그때 뭐 KBS 기자가 막 직접 쫓아가서 항의한 거, 왜 우리나라 싫어하니? 너는 김치는 먹어나 봤냐? 따지는 것도 제가 글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영상으로도. 근데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겁니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 왜 내렸어?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중국이 아무리 경기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중국이 제대로 빌빌대고 못하고 빌빌대고 있는데, 그러면은 중국 경제에 굉장히 많이 수출이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슨 덕을 보겠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반도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블룸버그부터 해서 전 세계에서 바닥 찍고 오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다운 사이클 침체기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게 왜 우리나라만 그러죠?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지금 제가 그동안 쭉 지적한 대로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또한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나라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IRA로 다 뺏기면서 앞으로 생산비는 올라가고, 또 우리만 빼고 미국과 유로존 일본이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만 따돌리면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습니다. 이거는 몇 달 전에, 작년부터 얘기했죠. 심지어 제 기억에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었어요. 작년에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 삼성만 지금 따돌리면서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지금 앞으로 이렇게 가자 하고 재편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채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서로 접촉을 하면, 왜 우리도 니들 좋은 거 뭘 원하냐, 우리한테 우리랑 한번 같이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운동회 날, 졸업식 날, 우리 아이가 삼성인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못 가가지고, 다른 집들은 다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이랑 같이 뭐 얘기하고 웃으며 깔깔대면서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하는데, 우리 애만 지금 삼성 혼자만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지금 덩그러니 거기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비유한 적도 있었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는 뭔 헛소리지 이 양반 했겠지만 1년 6개월 지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IMF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우리는 심화되고 있답니다. 전 세계하고 반대로. 얘네는 또 이렇게 봤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 2분기 GDP가 어젠가 나왔죠. 오늘에 나왔나? 어제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뭡니까? 2분기 GDP 명목상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항상 차트고 뭐고 간에 지표고 간에 그때 일순간 0.몇% 올랐다 어쨌다 단면으로 CT에서 딱 자른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앞뒤로 큰 흐름 선상으로 보자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그 선상으로 보니까 뜯어보니까 결국은 CE라는 곳과 그 다음에 ING라는 곳, 다 국제적인 어떤 투자기관들이죠. 여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다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 GDP는 2분기에 명목상으로는 좋게 나왔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내용은 전혀 좋을 게 하나도 없고, 하반기에는 급격한 둔화가 예상된다고. 이거 제 영상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이거 보면 참 그렇죠?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그 지적했던 게 마음에 들지 않은 분들도 계셨겠지만, 바로 하루 만에 IMF와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는, 국뽕 빼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외국의 유수한 그 분석기관들이 연이어서 3연타로 똑같이 안 좋게 전망을 어제 하루 내놓은 겁니다. 하반기 조심하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뭐
수입이 수출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2분기 순수출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으면서 GDP 성장이 좋아졌지만 이것은 공급망 완화에 수혜를 입은 대규모 자동차 수출이 그것이 전체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제가 그때도 그 도표로 설명을 드렸었죠. 다른 건 내려간데 자동차 수출만 올라가서 그게 전체를 끌어올린 것처럼 잘못 보인다는 거죠. 또한 선진국 경제의 수요가 약화되고 주문 적체 해소에 따른 자동차 수출 호조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수개월 사이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제가 본 거하고 정확하죠. 하반기에도 지금 자동차 수출이 계속 호조로 살아날 거냐? 지금 코로나 때 주문 못했던 그런 적체된 수요가 일시에 터지면서 마치 보복 소비처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기아 현대뿐만 아니라 GM이고 뭐고 폭스바겐이고 일본 도요타고 다 역대로 지금 최고로 다 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중국과 유럽은 일단 경기 침체로 거의 빠져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 중에 두 개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수요가 약해지면서 수출도 약해지는데 그나마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비아디 같은 거하고 앞으로 정면 가성비로 승부를 봐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까? 이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C라는 기관에서 제가 여기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엊그저께 전화해서 영어로 어이 빌 나한테만 살짝 알려줘봐. 니네 보고서 어떻게 나왔어? 그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의견이 마이너한 의견이긴 하지만 그렇게 터무니없는 의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분기 민간 소비는 서비스 지출이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 0.1% 감소했고 고정 투자 역시 2기분기 연속 줄었다. 민간 소비가 줄고 고정 투자가 줄어서 앞으로 굉장히 안 좋다 하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동안 중국 경제 소개할 때 꼭 집어넣었던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쌍둥이 판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 여건이 지금 개선되고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은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늘었지만 석유 화학 제품과 운송 서비스는 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제가 얘기한 건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러시아 원유를 엄청나게 싸게 사재기하는 식으로 지금 수입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자기들 정유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나라 정유사들하고 이제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더 싼 제품 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세계 시장에.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자꾸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는데 지금 그 얘기도 여기서 찝어낸 겁니다. 얘네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영어 하지도 못하고요. 내수가 굉장히 지금 전반적인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도 여기에서는 지적을 했다. 서비스 소비 감소, 민간 소비가 줄었다. 투자가 줄었다. 그러죠. 지금 휴가 갈 돈도 없어서 10명 중에 7명이 휴가를 안 간다는 나라가 어딥니까? 거의 전쟁 난 나라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특히 건설 부분 지금 여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둘러싼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도 또 빼놓지 않고 있죠. 건설 주문 허가 착공 건수가 수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집값은 반등한다고 할지 몰라도 종건사들 폐업하고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안 좋게만 본 건 아니고요. 이것도 얘기를 하죠. 한국의 교역이 앞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기계류 수요가 개선되는 것에 힘입어서 3분기 말 정도 되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좋게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희망을 가지고 보자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제 나온 것 중에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이 7월달 기대 인플레가 1년 2개월 만에 최저가 됐습니다. 인플레가 잘 잡혀간다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민간 소비가 활성화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역시 아까 CT 촬영하는 것처럼 단편적인 지금 7월 만에 어떤 비전이고요. 큰 흐름으로 보면 이건 역시도 사실 앞으로 또 비관론자가 되네. 앞으로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이미 알고들 계시죠? 지금 곡물가, 농산물가, 식료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떡벌떡 뛰고 있죠. 자, 오늘 할 얘기 드디어 여기서부터 벌써 30분 동안 이런저런 좀 딴 얘기 했고요. 삥 돌아왔고요. 원래 이럽니다. 이 늙은이 방송이 이해해 주시고요. 드디어 오늘 할 얘기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빠르게 첨단으로 치닫는 우리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뭐 대포동 빵빵 쏘고 뭐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뿐이고 뭐 정작 큰일은 안 일어났잖아요. 최근 한 70년 동안. 그러니까 다들 안심하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70년 전에 그런 걸 겪으셨던 노인분들은 그게 너무 큰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조금만 먼 일이 터져도 지금 니들이 그렇게 안심할 때가 아니야. 이거 정말 이러다가 뭔 일 터지면은 그때는 야 내가 그 겪은 그 처참한 실상을 니들은 모르지 이놈들아.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들아.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서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아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죠.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아주 조금만 정치가 좀 저거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빨갱이들이 하던 얘기를 이놈들이 또 하네 싶으면은 못 참고 이제 나가서 길거리 이제 가스통 메고 나가가지고 이제 막 하고 성조기 흔들고 해야 되죠. 그분들은 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태네요. 예.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보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갈등은 작년 말부터 제가 콕 집어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은 지금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중국해,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의 서해 남해 동해를 잇는 라인까지 선명해졌습니다. 그 대립각에서 지금 굉장히 우습게도 아니 믿을 수 없을 만큼 터무니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 최고로 위험한 무기가 지금 다 집결해버렸습니다. 이게 언제적 뉴스인가요? 7일 전, 일주일 전 뉴스입니다.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이거 물 밑으로 막 숨어다니면서 어디로 간다고 말도 안 하죠? 국가 기밀이죠? 근데 물 위로 뿔록 솟아오더니 부산항에 딱 가서 보여줬습니다. 야, 나 여기 왔다 하고. 전략 핵 잠수함이 왜 무서운지는 아시죠? 위성이나 그런 데서도 잡지 못하고 어디 숨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전혀 예상도 못한 데서 레이저 피해서 볼록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ICBM 같은 거 푹 날리면 이것이 몇백 킬로 막 쭉 날아가가지고 적 본토의 수도를 빵 타격하는 순간 그 나라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니들 조심해 하고 맨날 우리나라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그 나라의 전략 핵잠수함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데서 뻑 올라와 갖고 항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분 참 더럽겠죠. 이렇게 일부러 핵잠수함이 시위가 이루어졌고요. 바로 북한이 그 이튿날 어떻게 합니까?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빵빵 발사합니다. 이것은 전략 핵잠수함 오니까 뭐 어쩌라고 자기들도 무섭고 두려우니까 도발을 하는 거죠. 동시에 이 핵잠수함의 타격 범위가 평양입니까? 중국 베이징까지 갑니다. 그러죠. 중국에서 북해 함대 소속 전함 5척과 블라디보스톡의 러시아 해군하고 서로 연합훈련을 해가지고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했나요? 우리나라 동해에서요. 미치겠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군사력 2위인 러시아와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미국의 군사력도 앞으로 20년 안에 따라잡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 동해 앞마당에 모여갖고 연합훈련을 한답니다. 누가 타겟입니까? 우리나라 남한하고 일본하고 미국 연합군이 타겟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군 전력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기지에 집결했고요. 북한까지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동해로 미사일을 쏘면서요. 동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모이기로 했는데 동해에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쏴요. 서로 간에 어디 지점에다가 미사일 쏠 거니까 거기는 피해 가십시오. 서로 간에 라디오로 서로 조율이 안 됐으면은 그렇게 됐을 리가 없겠죠. 서로가 군사 행동이 지금 다 우리나라 한미일 연합 훈련처럼 긴밀한 서로 소통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 훈련은 언제까지? 오는 29일까지 약 일주일 정도 계속될 거라 7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죠. 계속. 이러한 국제정세의 흐름을 일찌감치 작년부터 좀 일찍 파악했으면 좋은데 늦더라도 작년쯤에는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처럼 뭐
5년, 6년, 10년 전부터 아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내부 문제에만 매달리쳐 서로 정당 싸움만 하면서 국민들도 그 어떤 때보다도 분열돼서 하루 일과가 유튜브에 가서 서로 반대되는 눈 밑에다가 아주 너 죽어라는 저주 섞인 댓글만 달다가 피곤해서 잠드는 분들도 많죠 요새. 이러면 안 돼요. 민심이 천심입니다. 이거는 거의 양자역학의 진리입니다. 전부가 미워하게 된 사람들 마음이 쌓이게 되면 이게 세상 일을 그렇게 실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움직여요. 전 세계 기운이.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같은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실제로 안 좋은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전란 같은 것도 일어나고요. 이러면 안 돼요. 예. 아이, 또 노인네 쓸데없는 소리 하네. 참. 그래서 어쨌든 불과 1년 만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동해 영역에서 중국이랑 러시아가 대규모 군사 연합훈련을 앞으로 열흘 동안 실시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맞닥뜨린 거. 우리가 1년 전에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시작부터 이 훈련의 시작부터 본토 타격을 평양이나 베이징을 본토 타격을 가능케 하는 장거리 미사일 또 미국의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도 그거잖아요. 심지어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들이잖아요.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빵빵 쏘고 핵잠수함이 여러 곳에서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볼록 솟아서 숨었다가 다시 저기서 볼록 숨었다 등장하는 이것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긴장도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본토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 줄까 말까 하다 이제 겨우 1년 동안 고민하다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적성국들의 무기와 우리 우방들의 무기가 이미 큰 전쟁으로 확전될까봐 미국과 유럽이 이거는 선 넘는 지원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지원들이 우리나라에 핵잠수함이 뜨고 장거리 미사일이 뜨고 막 지금 그 지랄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도가 지금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이거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요새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이 와중에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바이든과 기시다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미국의 데이비드 캠프에서 내달 8월 18일 날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아, 삼국이 정상회담 하니까 세 나라가 국격이 똑같네. 우리를 동등한 입장이 나오고 우리가 국뽕에 가슴이 차올라야 될 뉴스인가요? 이게 과연? 아니죠. 캠프 데이비드는 과연 어떤 데일까? 역대로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된 대단한 각 나라의 정상들은 누가 있을까? 언론에서 또 뻔히 이제 그때 되면 엄청 빨아주겠죠?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야 임마 하고. 아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세 나라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모였다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여기서 적당히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이 세 나라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북한에서 핵 사용 어쩌고 운운하면 위협하더니 지난 주말 새벽에 순항미사일 2발 발사했죠. 이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저고도로 레이더에 안 걸리면서 비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삭삭 운전자 마음대로 궤도를 바꿔가면서 피해가면서 탐지하고 추적도 피하고 요격도 피하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이. 그런데 이번 미사일 도발은 이 순항미사일의 전술핵까지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즉 우리가 그래 니네 진짜 해보자는 거야? 셋이 뭐 데이비드 캠프에 모여서 뭔 얘기할지 뻔하네. 그러면 우리도 언제든 서울, 대전, 대구 찍고 부산까지 광주까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니들이 아무리 요격 시스템으로 해도 확률은 반반이야. 다 피해가서 거기까지 때려 박을 수 있는 순항미사일이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북한도 있어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러지 마라 이거죠. 그러지만 우리도 질 수가 없잖아요. 한번 시작되면 이 자존심 싸움은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전략 핵잠수함이 부산에서 쏙 사라졌는데 또 다른 핵잠수함이 이번에는 제주도항에서 쏙 고개를 내밉니다. 한 대뿐인 줄 알았지? 하는 거죠. 그 전에 나타난 핵잠수함만큼 규모가 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미국 핵잠수함 전력에서 가장 그 주류를 차지하는 잠수함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켄터키가 떴다가 제주에서 아나폴리스가 떴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로바로 뜹니다. 그러면 또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디 한번 해봐라 안 무섭다 하고 또 핵잠수함 딱 뜨면은 또 저기 김정은은 이런 거 굉장히 자존심이 예민한, 왜냐면 나라가 워낙 힘들잖아요. 북한이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열등감이 심하죠. 그러니까 더 과하게 반발한단 말입니다. 언제 또 25일 어제네요. 자정에 이제 자고 있는 동안 어디서 뭐가 막 미사일이 뜨는데 그런 거 다 아무도 이제 관심도 안 가지죠. 자정에 기습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아주 동해 물고기들만 죽어납니다. 이틀 만에 또 이렇게 또 쐈다는 거예요. 자정과 새벽 등을 골라가지고 니들이 전혀 이거 레이더나 뭐 이런 기지, 군사기지에서 니들 다 자고 있을걸? 졸고 있을걸? 옛날 6.25도 새벽에 터졌지? 니들이 어떤 대처할 수 없는 시간대야 하면서 오히려 그런 때만 골라가지고 위협적으로. 자,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이 주변의 군사적 긴장도는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등장하는 무기들도 우크라이나전에서 1년 동안 이런 무기는 정말 전쟁이 커지니까 쓰지 말자 하는 것들이 초장부터 다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죠? 제가 작년부터 이번 화폐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이 결국 2023년에는 대놓고 아시아 전선까지 확장돼서 옮겨갈 거고, 금년 초에는 제가 영상까지 만들었죠. 유튜브 진출하면서. 이게 언제죠? 3월 31일 날 코리아 패스와 신 에치스 라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까지 이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 에치스 라인을 남들하고 다르게 한반도를 제외해서 밑으로 이렇게 긋었죠. 이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데, 남한하고 북한 사이에 선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에 못 대고 미국과 일본한테 군사작전권이 다 넘어가면서 우리는 곁다리도 형식적으로만 끼워주는 상태가 되면 대만 해협이 대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건 사실 중국도 원하지 않고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 TSMC가 망가지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겨루기만 하고 놔 말리지 마, 이거 잡지 마, 이거 놔 하면서 서로 싸울 듯이 엄포만 놓고요. 블러핑만 하고 실제로 국지전이 빵빵 터지면은 차라리 우리나라 동해 남해 중해에서 서해에서 빵빵 터지는 게 훨씬 얘네들도 서로 낫습니다. 낫다는 거예요. 시옷받침.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김정은이 미사일 빵빵 할 때 제가 블로그에 글 적었죠. 이거 뒤에서 믿는 구석이 있다. 누가 밀어주고 있다. 우리는 저거 한 대 올릴 때마다 저 쌀값이 얼마야. 쌀도 못 먹는 놈들이, 돈도 없는 놈들이 저러고 있는데 뒤에서 다 돈 대주는 놈들이 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돈 대주는 놈들이 누굽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왜? 이 라인에서 여기까지 그 중국의 그 신 에치슨 라인하고 그 군사 라인 작전 오키나와까지 해서 해양의 작전 구역을 제가 그때 지도에서 같이 봤었잖아요. 그 안으로는 전선이 밀고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안 쏘고 북한한테 니들이 미사일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면 미사일 사정권이니까 여기로는 들어오지 마고 니들이 미리부터 빵빵 이렇게 겁주면서 전선을 뒤로 밀어내 하고 서로가 유리하니까 지원해 준 거라고 저는 본다고 했었죠. 지금도 그러고요. 그걸 이제 우려했었죠. 이렇게 결국 2023년에는 전선이 오히려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 쪽에 신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대 미국, 일본, 한국의 대립 형국으로 우리나라 바로 옆에서 전선이 확장될 것을 굉장히 우려했었죠. 지금 남중국해 구단선은 그거는 별개 문제로 치더라도요. 그리고 그런 우려가 이때 영상 만든 때가 3월 말인데 결국은 지금 7월 말 넉 달 만에 아주 빠르게 현실화된 겁니다. 그렇죠? 넉 달 만에 너무 빠르게 현실화가 된 거예요. 그때 우려했던 그대로. 그리고 미국과 그 주변에 이제 열강들, 아이들, 유럽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 한반도를 지금 결국은 우크라이나처럼 언제든 지역전이, 국지전이 펼쳐질 수 있는 전장으로 지금 마련해놨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것도 제가 지적하면서 우려했던 거죠. 우리나라하고 일본을 괜히 유럽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나토 회의에 계속 불러들이고 나토 연합에 끌어들여 갖고 같이 성명서 만들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건배사하고 같이 만세삼창하고 같이 으쌰으쌰 족구 한판 때리고 사우나 가서 같이 풀고 그렇게 만들려더니 언제든
세계대전 양상처럼 지구를 반쪽으로 갈라가지고 모든 나라가 전쟁에 한 발씩 담그는데 지들만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에 한 발씩 담그는 게 아니라 이쪽 아시아에서는 또 이 문제로 인해서 한 발씩 다 같이 담글 수 있게 상반기 준비를 끝마쳤다고 제가 바로 이거 언제적 영상입니까? 바로 얼마 전 영상이죠. 7월 16일 날 만들었던 마침내 지구를 반으로 갈라버린 미국 나토 회의가 갖는 의미 그것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끼칠 영향까지 그때 다뤘었잖아요.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 긴장 상태는 예전 뭐 백령도 문제 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한국과 북한의 문제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정권이 헐뜯을 어떤 빌미가 됐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한반도에서 이제 만약에 백령도 같은 포격 사건이 터진다? 이거는 세계대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일본, 한국이 거기에 공동 대응하면서 잠수함 뜨고 막 저기 항공모함 뜨고 하는 문제고요. 동시에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나라 동해로 뜨고 잠수함이 뜨고 거기도 전투기가 뜨고 그런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유럽연합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시리아까지 다 해서 세계적인 전선이 된 겁니다. 에이 너무 오버 아니냐고요? 이 뉴스를 볼까요? 이게 언제적 뉴스입니까? 23시간 전. 이것도 어제 뉴스네요. 이거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의 F-15X 라팔이라는 이 삼각형으로 생긴 전투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최신의 전투기죠. 사실 최신이도 아니죠. 만들어진 지 한 20년 됐나? 근데 전투기는 그러면 최신이죠. 일단 다음 세대 전투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 프랑스 전투기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전에서나 싸울 일이지 우리나라 해상 영역에서 김해인가요? 거기에서 우리나라하고 같이 연합훈련을 지금 어제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시할 거고요. 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죠?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는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뜰 수 있는 유일한 그 유럽의 전투기입니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항공모함에서 뜰 수 있게 하려면 그 개량형 버전이 필요해요. 육지의 긴 활주로가 아니라 항공모함에서 뜨게 하려면. 근데 라팔은 그 개량형 시스템을 갖춘 전투기예요. 프랑스 라팔은.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어떤 연합훈련을 할 때 같이 미국 항공모함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착지했다 하면서 이렇게 같은 훈련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하고도 같은 공중 연합훈련을 해요. 그리고 공중 급유가 가능한 아주 쉽게 공중 급유가 가능한 기종이고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기서 뭔 일이 터지면 나토에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여기까지 날아와가지고 아유 거기서 여기까지 기름값이 얼만데 날라와가지고요. 계속 공중급유 미국한테 받고요. 훈련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한테서도 받고요.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에 집에 안 돌아가고 착지했다가 필요하면 또 뜨고 하면서 얘네들도 힘을 보태주면서 세계적인 큰 전선으로 키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를 한다기보단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꼭 그렇게 의도적으로 안 몰아도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물론 이러한 지금 형국들이 당장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크게 일으킨다는 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여전히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나라의 피해는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피해도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건 서로가 진짜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일어나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지구를 반으로 가르는 어떤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최전선에 있는 우리나라에 끼칠 경제적 영향입니다. 저 나라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무기들이 다 뜨면서 날마다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나라의 외국 자본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앞으로? 중국이 지금 제발 우리한테 투자 좀 해달라 해도 미국하고 갈등이 생기고 다른 나라들이 손절칠 것 같다 하니까 어떻게든 지금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지금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주변을 둘러싼 군사적 상황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외국 자본이 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거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예.
가난한 독재국가 북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북한의 취약점이 체제가 조금만 뭐해도 흔들리잖아요. 이런 것들 자기들 체제가 공격받아 무너질까봐 김정은은 노심초사 전전긍긍 하겠죠. 그러니까 맨날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핵무기를 들먹이면서 발악을 하고 맨날 미사일을 쏘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뭐 다른 나라들 같으면 강경책과 유화책,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이중 대책을 양손에 구비하고서 적당히 그걸 잘 조절하면서 맞서는 게 보통 외교에서는 슬기로운 전공법이라고들 하는데, 우리가 그 중에 이제 강경책으로 대비할 건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핵무기를 갖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예전 이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면 열강들도 우리나라한테 함부로 못하면, 전 세계에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다 인정받는 나라도 있지만 몰래 개발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핵무기가 없지만 다른 나라들이 저 나라의 어떤 그 원자력 발전소의 어떤 뭐 처리량과 뭐 이런 거 봤을 때, 기술 같은 거 봤을 때 쟤네들 갖고 있을 거야 하는데 또 자기들도 부정을 안 하는 나라. 그래서 사실상은 공식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도 있고 파키스탄도 그런가? 몇 군데 나라가 있죠. 중국도 그러고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맞짱 까자 못합니다. 미국도. 그러죠? 일본도 함부로 뭐 우리한테 이렇게 할 때니까 뭐 저기 독도에 뭐 군함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지 못 옵니다. 여차하면은 야씨 너 죽고 나 죽지 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자극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선에서 밀리는 일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봤는데, 결국은 뭡니까? 미국과 일본의 결사 반대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는 없게 되었죠. 그것도 다 예전에 회담에서 이렇게 나왔던 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대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방식을 보니까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거를 허락은 안 해주지만 우리를 자신들의 핵 우산, 핵무기 영향권 아래 두겠다 하면서 이렇게 핵잠수함이 뜨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하고. 그래서 여차하면 미국에서 핵 공격을 알아서 지원해주겠다는 식입니다. 이것을 최강대국인 미국에 우리가 군사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북한을 견제하게 되었구나 하고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어진 국제정세를 지금까지 저랑 같이 쭉 짚어내신 분들이라면, 지난 블로그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꾸준히 우려해왔던 대로 결국 우리는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형식상의 작전회의 자리에만 끼워주게 될 거고요. 최고의 결정은 백악관과 일본이 내리는 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작년 말에 미국 일본 정상회담에서 뭐 일본의 뭐 핵 전략 저기 뭐 그런 거 허락해주고 또 뭐 뭡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발표하는 거 바로 하루 만에 백악관이 우리나라하고 저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도 백악관이 하루 만에 그 다음 날 새벽에 마치 기다리고 있다. 일본 기시다의 어떤 그런 정책을 우리는 지지한다. 100% 이렇게 막 하는 거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그때 실황 중계했었잖아요. 점점 우리나라 발언권은 완전 무시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 얘기도 들어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대놓고 이제, 그래서 제가 코리안 패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코리아 패스라고. 우리나라 이제 뭐 아주 개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의 국군이 달린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인데도 일본하고 그 얘기를 하고 지들끼리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체면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왜 우리 빼놨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형국이 돼버렸죠. 어차피 가장 강력한 무기, 핵무기나 군사자원에 대한 통제권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맘대로 거기서 여기다 뭐 핵잠수함 이리 옮겨 저리 옮겨 뭐 할 수 있습니까? 걔네들이 하는 대로 가는죠. 우리가 다른 결정을 내리자고 주장해봤자 그들의 군사력이 안 따라와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또 미국과 일본의 해군은 지금 작전 지역이 동맹연합이라는, 우리랑 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우리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우리 바다와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젓게 다니게 되는 것도 이제 확정됐잖아요. 독도는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일본 해군이 얼마든지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겠다고 하면서 자국 땅처럼 거기다가 닷 내리고 군사작전을 훈련하는데 거점으로 지금 쓸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만에 하나 앞으로 국지전이 일어날 경우에 만에 하나요. 그 최전선 그 전장이 어디서 됩니까? 우리나라 지금 바다가 되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전장이 바로 우리 코앞의 땅과 바다가 됨으로써 우리는 결국 앞으로의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세운 큰 전략, 그들의 큰 작전대로 우리 국토와 영해에서 사실상
그들의 맨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싸워주는 역할이죠. 총알바지, 땅개. 제가 작년부터 지정했던 단어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핵무기 사용의 결정과 정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고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정작 당사국끼리 가장 큰 조율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드라이빙하는 상황은 이제 물 건너갔죠. 더 이상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더 큰 지원국들인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큰 작전 권한을 가지고 좌지우지 한다는 것은 남의 나라 싸움과 갈등에 다른 외세가 등장해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미명하에 보조적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외교적 결정권과 군사 작전권을 자기들이 가진 채 우리 안방 영역에 들어와서 자기들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희들도 따라서 합동으로 이렇게 움직여라 하고 지시를 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이미 아프리카나 남미나 중동이나 남아시아의 분쟁 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특히 그 나라가 종교나 인종, 독립 문제, 이념 문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진 나라들 있죠. 거기서 같은 이웃이고 같은 민족이었던 애들끼리 반목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 똑같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던 그 양상이고 순서입니다. 세계사 지금 보고 알고 각 곳곳에서 벌어나는 일이 똑같은 형국이란 건 다 알고 계시고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역시도 이미 해방 이후에 이미 한번 남북이 그런 식으로 갈라지고 전쟁까지 치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때도 마침 전후에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분단이 남북으로 됐어도 우리 민족끼리 가장 큰 주도적 자주권을 가지고 해방 이후에 나라랑 분단됐어도 그 안에서 또 이제 남한, 북한 안에서 민족적 통합을 이뤄내보자. 서로 이제 뭐 이념 같은 거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주권을 가진 자주적인 정부가 태어나면 자기들 맘대로 이 나라를 어떤 미국과 소련의 냉전 기류 안에서 자기들 맘대로 꼭두각시처럼 말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각 이제 외세의 치밀한 간섭과 조종으로 그게 잘 우리나라가 이제 자주적으로 뭔가 우리 말만 우리 눈치를 보게 하려고 했는데 열강들도 그게 잘 안 됐죠.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 한번 극적으로 지금 연출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는 이런 뉴스까지 나오대요. 황당해가지고 어제가 아니라 7월 22일 뉴스인데 이 사람 미국 합참의장이죠. 마크 밀리라고 하는데 제너럴 마크 밀리라고 하는데 미국 합참의장이 심지어 합참의장은 저기 이 정도 위치가 되는 사람이 헛소리로 뭐 말실수 나와서 뭐 어머니 얘기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말도 안 되는 말실수 굉장히 그 무거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저런 말을 네가 하면 안 되지 하는 말들도 막 가볍게들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미국은 그래도 그러진 않죠.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까지 하죠. 한반도가 수일 내에 전쟁 상태에 돌입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와, 이 지경까지 지금 왔습니다. 언제든 우리나라에서 맘만 먹으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빵빵 터질 그것도 바로 며칠 만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자기는 보고 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대응하자. 우리나라 이제 주도 작전권 알고 우리는 이제 그대로 얘네들이 하자는 대로 가는 앞에서 이제 땅 깹니다. 문제는 이러한 군사적 긴장감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앞서 거론했듯이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의 반등과 자동차 수출의 지속적인 호조 또 미국 연착륙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이미 6월 말 7월 초에 우리나라 하반기에 경제 반등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영상에서까지 말한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가 거의 쿠데타처럼 들고 나온 거죠. 가계부채 민낯 보고서를 꺼내 들고 우리나라 부채 문제가 지금 오히려 현재 역대로 가장 위험한 상태이며 하반기 국제경제의 흐름 역시도 자기가 볼 때는 절대 낙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확률을 높게 보고 우리나라 경기 침체 가능성은 예전보다 더 짙어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하고 조심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는 우리나라 2분기 GDP가 명목상으로는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와 해외의 유수한 투자기관들이 일제히 다 같이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를 더 비관적으로 전망하기까지 된 겁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에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 군사적 긴장도에 따른 변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계산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얘기는 어디서도 하지 않았어요. 즉 지정학적 갈등에 의해서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게 되면 세계 어디 나라 언제나 그랬듯이 외국인의 투자자본은 거기서 임시적으로만 머물지 더 빠져나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예. 또 만에 하나 연준이 하반기에 정말로 금리를 다들 안 그럴 거라 하지만 일부 아주 일각의 못된 놈들이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 하반기에 정말로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리게 되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맘 잡고 더 늦기 전에 한번 잘해보자고 건실한 경제 구조를 위해서 이 부채를 조정을 하겠다고 과감히 우리가 터뜨리려고 해도 댓글 보니까 그래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 커져버렸어요. 진작 연착륙을 했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지금은 역대로 크기도 하지만 예전 같은 초저금리 경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디커플링이 안 됐던 시대에나 그나마 연착륙하면은 좀 우리가 덜 타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지금처럼 신냉전 시대가 오고 국제적으로 미중 갈등의 디커플링이 오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가 온 상태에서 에너지와 원자재가 들썩들썩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부동산 부채를 제대로 한번 칼날을 들이대고 수술을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는 단박에 저기 남미나 그런 나라처럼 경제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밖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말이야. 지금 이창용 뭐 하는 거야?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창용 총재님의 입장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니까 이창용 총재도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4연속 금리 동결만 하는 거죠.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차는 더 벌어지겠죠. 그러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은 더 빠져나가겠죠. 이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답답하면 니들이 뛰던가. 이창용 총재가 우리보다 더 잘 알겠죠.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어떤 보고서나 지표를 접하고 있을 거고요. 비밀스러운 자료까지. 지금 너무 늦은 거예요. 누가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가도 이거를 힘든 세상이 온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동안 십몇 년 동안 옆집 순이 엄마가 해먹은 만큼 나도 일단 해먹고 그 다음에 없어져야지. 모두의 이기심이 하나하나 다 모인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러한 군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 합작해서 우리나라 지금 동해나 막 이런 데가 시끄러워지고 우리나라 주변이 위험해지지만 그래도 전 세계 우방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우리도 한번 여기서 어쩌겠어 근다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딱 중립적인 위치로 가?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이것이 지난해 유럽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에서 자기들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은 그렇게 안 됐죠. 1년 동안 끌려 들어갔죠. 미국의 계획대로. 대신 끌려 들어갈 때 미국이 달래준 게 뭡니까? 너희들이 경제적 피해를 당장은 많이 입겠지만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게 될 때 신마셜 플랜 너희한테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권을 주겠다 하고 앞에서 딸랑딸랑 당근을 흔들었죠. 우리한테도 역시 똑같이 흔듭니다. 보십시오. 우리한테도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젤렌스키가 직접 나와서 한국한테도 많은 어떤 참여 기회를 주겠다. 정부에 우리한테 신경 써달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 언제 시작될지 이 재건 사업이 언제 시작됩니까? 당장 가서 얘기하고 청사진 내놓고 저기 하는 거 보면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시작될 것 같대요. 근데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얼마만큼의 또 확실한 이득이 대가로 돌아올지 계산기도 보면은 제가 그거 봤더니 정말 그 허황된 SF 소설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써놨더라고요. 공수표죠, 공수표. 어쨌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참여 기회입니다. 이게 지금 개인의 경우로 비유를 하자면
그냥 내가 하는 사업이 몇 천억짜리 사업이 하나 있는데 남의 거 투자해라. 돈은 언제 준다? 언제든 내가 성공하면 그때 갚을게. 그거하고 다른 얘기 똑같죠?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못 믿겠냐? 여기 지금 가장 큰 손, 큰 투자자 미국 형님도 우리한테 투자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제 전재산 투자해라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미국은 사실은 기축통화국이죠. 그 돈 나중에 못 받아도요. 장부상의 부채만 늘어날 뿐이지 그것도 부채 한도 상향 조정하면 됩니다. 심지어 이제 앞으로는 부채 한도 협상하지 말고 부채 한도를 두지 말자는 지금 움직임까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달러를 기축통화국이라 그냥 종이에다 찍어내면 되지 나중에 이거 빚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경제에 큰 타격 오고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요. 요거 기축통화의 어떤 그 장점인데 아직도 이거 모르는 분 많죠. 제 또 막간 홍보를 하자면 제 블로그에 오면은 카테고리 중에 뭐죠? 매트릭스의 빨간 약이란 코너에 중요한 글 경제 이론이 몇 개 있는데 그거 시간 날 때 보시면 이런 것도 좀 알게 되실 텐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재건 사업이 그리고 시작된다 해도 가장 큰 수혜를 본 나라 역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믿질 게 없는 장사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투자하는 게. 안 돼도 쌤쌤이고 잘 되면 제일 크게 득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같은 데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전 세계에다가 에너지와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팔아먹으면서 돈을 확실하게 벌고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요. 이미 우크라이나의 기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폐허가 돼서 붕괴가 심해가지고 향후 그 후에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저것들이 다 전쟁 때 진 빚을 이 많은 빚을 다 갚아갖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다 뽕 뽑을 수 있을지도 경제학자들도 이미 매우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알짜배기 기간 사업을 전쟁 후에 대주주처럼 식민지가 된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철도 산업, 뭐 금광 산업, 뭐 쌀 이런 거 다 이제 외국 열강들이 와가지고 다 헤쳐먹은 것처럼 그런 그 나라의 알짜배기 기간 사업의 대주주처럼 지분을 가지고 이권을 차지한 나라들만이 이제 전쟁이 끝나도 그 후에 몇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걸 몇십 년 동안 그 기간 산업의 국부를 쪽쪽 빨아먹을 겁니다. 그렇죠? 그 순서가 미국하고 유럽일 거고요. 우리한테는 그 떡고물이 얼마나 돌아올까요? 더구나 지금 요새 돌아가는 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이 곡물 수출 연장 합의를 하루 앞둔 날에 또 작년에 노드스트림 사건처럼 크림반도 대교를 우크라이나에 똑같죠. 그때하고 특수부대가 공격함으로써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고 이로써 곡물 수출의 길이 또 막히면서 지금 식량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시작했지요. 그와 동시에 그간에 지금 아무리 저기 한 달, 두 달 동안 선진국들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군사물자를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해줬는데도 우크라이나의 총 반격이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그만 줬고 양국이 그만 휴전시키자 우리가 니들 여기서 딱 멈춰 우리나라 남북 휴전시킨 것처럼 38선 긋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또 슬금슬금 나오려고 할 때인데 그 전에 이미 뭡니까 요새 뉴스 보시면 연일 서로가 이제는 전선이 그 서로 뭐 맨날 일진일퇴를 벌이던 뭐 바흐무트나 그 최전선이 아니죠. 요새 계속 때리고 있는 데는 어딥니까? 저 후방 깁스가인데 크림반도 이쪽에는 오데사 항구 그 다음에 이쪽에선 또 어딥니까? 모스크바 수도에다가 연일 지금 드론 날리면서 서로 이제는 본토 깁스기 맨날 때리죠. 그러면 뭐 휴전이고 뭐고 없는 건지 이제 뜨뜻 미지근해지려던 전쟁을 다시 불꽃을 튀기면서 연장시키고 있잖아요. 즉 전쟁은 더 길어지고 더 확전되면서 인플레이션은 더 자극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새 우크라이나전에 지금 우크라이나전 영향으로 곡물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음 영상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들 좀 해주시고요. 많이 이게 바로 연초에도 제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혀간다고 좋아할 때쯤에 이미 전쟁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심지어 근원 물가가 내려가도 우리가 지금 극적으로 상반기 기저효과로 인해서 6월까지 뚝뚝 떨어졌던 바로 식료품 에너지 가격을 하반기에 언제든 인플레이션이 잘 잡힌다고 그럼 안 되겠는데 맘먹으면은 언제든 전쟁의 불꽃을 터뜨려서 그거를
깔딱깔딱 올릴 준비를 해놓을 거다. 연초에 제가 신년 특집으로 썼던 글에서 했던 글인데 지금 그게 지금 슬슬 나오고 있죠. 그거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니까 기대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도 오늘 나온 뉴스인가 어제 나온 뉴스인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결국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IMF, 저는 항상 IMF 기사를 열심히 보죠. 얘네들이 하겠다는 건 미국의 행동대장으로서 그럴 의도가 있다는 좀 다분히 그런 얘기니까요. 드디어 IMF가 이 흑해 곡물협정 탈퇴하면서 요새 이제 서로 미사일로 치고받고 하는 것 때문에 곡물가, 전 세계 곡물가가 자칫하면은 앞으로 최대 15%까지 상승할 거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근데 요걸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빈민국들 다 굶어 죽는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이 못 사는 나라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식료품 물가에 민감하게 인플레이션이 반응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봐야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쏟아진 이 장맛비 수해 때문에 이미 지금 뭐 상추랑 뭐랑 이미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추 한 장에 뭐 200원 그런 말까지 나오대요. 이미 지금 물가가 추석 물가 벌써부터 지금 아마 어머님들 막 주름살이 늘어납니다. 즉 한반도 지정학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지금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화약고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거는요. 절대 우리 경제에도 좋은 면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적어놨네. 이런 건 보지 마시고요. 하지만 제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고 지금 정권이 잘못하네 서로 국민끼리 또 분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국제정세에서 미국과 일본에 우리가 형제 같지만 사실은 따까리 수준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얼핏 보면 지금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안보 향상이고 국격 향상까지 이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한반도 전쟁 위험이 가장 높아진 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최악의 경우로 만약에 뭔가 터져가지고 국지전이 터져서 모든 피해를 우리가 가장 크게 받는데 미국과 일본은 그 옆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겠다는 전쟁 지원국으로 그냥 공짜로 지어줍니까? 우크라이나처럼 우리가 나중에 다 해결되면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땡겨 쓰는 빚이에요. 우리한테 채무를 지우면서 옆에서 재미 보게 되는 거. 우리나라 6.25 때문에 일본이 패망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다시 올라선 게 우리나라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덕택에.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이런 형국이 단지 지금의 정치인이나 정권만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일 만한 일만은 아닌데 싶습니다. 실상은 사실은 이러한 큰 흐름을 보지 못했고 그동안 우리가 외교 정책에서 단기적으로 끌려다닌 게 꼭 이번 정권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 정권에서도 다 못해왔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권과 또 그 정권들을 밀어준 우리 모든 국민들은 사실은 약간의 공동 책임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제부터는 비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희망적인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사실 따져보면 큰 시계열로 몇십 년간의 시계열로 따져보면요, 애초에 오랫동안 지구촌 위에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경제로 지배해본 지배 세력이 돼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 어딥니까? 제국주의 나라들 유럽이나 아니면 그 후예들은 미국 이런 나라들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바로 금융의 세계이고 정치의 세계입니다. 그러죠? 우리는 뭐 은행을 우리가 만들어 본 일이 없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는 알기도 힘든, 즉 이제 겨우 중산층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몇 대 전부터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저 부자들의 거기에 국회의원 출신인 그 집안의 뭐 할아버지들이나 그 사업가들 뭐 대한전선 뭐 그런 거 뭐 하시던 그쪽 유명한 집안들이 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걔네들은 맨날 모이면 가족회의에서 그런 얘기 하겠지만 겨우 이제 시장에서 저 붕어빵 팔다가 잘 돼가지고 대박 터져가지고 이제 우리도 저기 그랜저 몰고 다니는 우리나라 같은 이 갓 중산층에 들어선 나라들 그러면서 이제 강남 한번 입성해 볼까 선진국 OECD 이제 들어가서 선진국 대열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문만 열어서 맘만 받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그런 경제 흐름과 정치 외교 흐름에
미리 대비하고 알고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과거에 식민지 지배 경험이 있던 제국주의 국가들과 기축통화와 그 옆에 준기축통화국 정도로 세계 경제와 금융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과 실전 경험이 있어서 이런 걸로 빼먹어야겠다고 미리 알고 다 했던 그런 경제하고 정치 외교가 어떤 식으로 맞물려 돌아가나. 지금 제 채널에서 보는 게 항상 그런 거죠. 제 채널은 그런 거시경제의 흐름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경제하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나 파악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던 그런 국가들과 그 후손인 나라들이 뭡니까? 지금 G7이잖아요. 이 G7에 있는 엘리트들만이 그런 것들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5년 뒤, 10년 뒤엔 이런 방향을 보고 미리부터 가자 하는 거지. 우리는 가서 들러리로 식사 때만 같이 만나주지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G7 회의에서 모여서 회의할 때는 우리는 안 끼워줘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실 구한말까지 그동안 세계의 어떤 그 근본적인 근대화되는 그 현대화되는 조류에서 가장 최악의 수준으로 미개하게 뒤처져 있었던 나라인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마땅한 자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건 아주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딴 나라에 비해서 성장했죠. 주식으로 따지면 요새 날아간다는 에코프로 거의 그런 역할을 지난 70년 동안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거품 이것도 에코프로 들어가신 분들한테 욕먹겠네. 제가 비유를 잘못했네요. 뭐라고 해야 돼? 예전에 비트코인처럼 올라갔다 한번 빠졌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나 국운도 너무 우리나라만 잘 나갔어요. 비트코인처럼. 그래서 한거품 빠질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근대 문화에 대한 개방도 가장 늦었고요. 우리가 군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몇백 년간의 아픔과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전환했습니까? 갑자기 저기 와가지고 마지막 황제 시대를 고종 순종 때 겪고 우리도 모르게 지금 막 저기 그 군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우리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전환됐잖아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즉 국민적 성숙이나 볼셰비키 혁명이나 뭐나 뭐 외국에 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국민적 성숙이나 진통은 전혀 없이 전혀 능동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갑자기 세상이 너무 바뀌니까 극심한 혼란이 오고 더불어서 급격한 흐름에 빨려 들어갔을 뿐이에요. 거기에 전쟁까지 6.25가 일어나서 폐허까지 되면서 그나마 그 당시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였죠. 즉 2차 대전 후에 독립국이 갑자기 신생 독립국 제3세계들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처럼 아무도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었죠. 그런 나라들은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 거의 그때 그렇게 독립했던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2차 대전 끝나고 나온 그런 신생 독립국들은 결국은 다 같은 방법이었어요. 뭐였냐면은 그 전에 그 식민 세력들, 친제국주의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하고 그 세력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어. 완전히 청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라가 돌아가질 않고 망하게 생겼으니까요. 그대로. 걔네들을 다 뭐 막 유럽 독일 같은 나라들은 지금까지 뭐 90세 뭐 넘어서 숨어있는 친나치 세력까지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살날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뭐 사형 무기징역 때리고 그러죠. 전재산 몰수하고. 그거는 이제 유럽같이 아까 얘기한 그런 독일같이 과거에 그런 식민 세력으로 모든 그런 경제나 뭐 정치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내구력이 있는 나라나 가능한 나라였지.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천둥 벌거숭이처럼 갑자기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왜 지금 민주주의가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런 나라들은 친제국주의 세력을 청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나라 다 그랬습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대해서 식민지배 받던 나라들 다 그렇죠. 뭐 거기에다가 당장 급한 문제가 이념이 어떻고 뭐 친일파가 어떻고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체육 같은 것도 엘리트 위주로 체육인 육성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다 지지부진 못하고 엄청난 그 정치 변혁기에서 지금 나라들 경제도 다 지지부진 못하는데
똑같이 그 엄청난 격동기를 거치면서 오직 우리나라만 잘 된 겁니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오히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저거 좀 탐내는데 빨대를 꼭꼭 가져갈 만한 석유나 지하자원이나 탐낼 만한 자원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와는 달리 이런 제국주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저 나라에 우리의 뭐 친미 세력이나 친일 세력을 심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그 나라 이권 사업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런 욕심을 그렇게 많이 안 냈어요. 우리나라한테. 그래서 정치 간섭이 선진국들의 그런 간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요. 그 덕에 또 우리나라는 또 국민성 하나는 또 끝장나죠.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강의 기적, 가장 급성장하는 경제성장을 이뤘고요. 심지어 정치까지도 저 나라는 답이 없다.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지만 유일하게 스스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켜서 다른 여러 그 같이 독립했던 나라들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계속되는 쿠데타와 군벌 세력이나 독재 세력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스스로 군사정권을 국민들이 반발해서 몰아내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죠.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세계 1위고 최선의 결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는 지금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축통합 패권 하에서 이렇게 크게 흘러가는 큰 경제적, 정치적 흐름을 미리부터 보고 어떤 국가의 이익만 우선하는 여야를 막론한 파벌을 막론한 진짜 이제 정치 세력을 우리 국민들이 추대를 해줘서 진작 이런 거는 안에서는 싸우더라도 밖에서 이런 흐름이 있다 하면 미리부터 감지하고 같이 이거는 합심해서 준비하는 그런 걸 못한 건데 거기까지 욕심내기에는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나 과거를 봤을 때 그거는 너무 큰 욕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최대한 그동안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너무 가파른 기울기로 우리가 급성장한 거고요. 주식으로 우리가 주식 종목으로 우리나라를 비유를 하자면요. 그래서 마치 너무 폭발 성장해가지고 거품을 만들어버린 주가 종목이 보다 앞으로 이제 길게 건실하게 가려면 한 번쯤은 조정을 거쳐야 되죠. 테슬라도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 번쯤은 큰 조정을 맞을 때가 드디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게 본다면 분명히 이 조정은 앞으로 닥칠 위기는 그 이후 세대의 다음번에 또 다른 건실한 상승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일 거고 발판일 것이라고 나름 이제 위로를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원래는 경제 얘기에서 이런 쓸데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얘기는 또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노인네들 오지랖처럼 밖에 나갈 때 다 큰 아들 딸한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괜히 이제 쓸데없는 얘기들 들어가서 듣는 분들 굉장히 짜증날 수도 있겠네요. 사과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식으로 지금 또 판을 키워가면서 다시 한번 전 세계 애그리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하반기에 또 어떤 세팅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주 좀 경제적으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다들 좀 흥미를 가질 만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긴 얘기 들어주신 몇 분들에게 끝까지 들어주신 소수의 몇 분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